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급등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6월 FOMC 정례회의를 통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물가 상승을 잡진 못한 건데요. 이제 시선은 2주 뒤에 있을 FOMC 회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이보다 보폭이 더 큰 울트라 스텝을 밟을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초유의 고물가에 쫓기고 있는 연준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시장이 관심을 가졌는데 9.1%,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1년 전보다 9.1% 증가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8.8%를 뛰어넘는 수치인데 6월 달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과연 물가가 잡힐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미국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9.1%는 사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상을 좀 하셨나요? 그래도 9% 정도까지 나오겠다? 네, 9%의 이야기는 그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예상한 부분도 있고 과연 또 9%까지 갈까 이런데 9.1%로 9%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아마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물가의 정점이에요. 사실 근데 계속 3월부터는 계속 정점이니 아니니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9.1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점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예측하기가 쉽진 않겠지만은. 지금 이 물가가 정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사실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특별하게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특히 이번에 9.1% 올랐지만 여기 이제 특히 곡물이라든가 특히 식품 관련된 물가가 많이 영향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 농사라는 게 올 한 해 농사는 사실 거의 끝났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곡물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윤찬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 때문에 연준 파월 의장의 물가 상승 압력 제어가 과연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물 체감 물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는데요. 무려 6월 한 달 동안 59.9%나 올랐습니다. 5월 달보다도 10%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간 편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하면서 항공 운임 같은 경우에도 34% 올랐습니다. 또 식품 가격은 무려 10.4% 올랐고요. 주거비도 5.6% 올랐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1학년 시절이 81년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물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 6개월마다 버스라든지 택시료가 인상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자장면 가격도
6개월 단위로 다 급속하게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인들도 현재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워낙 민감한 지표가 되고요. 네. 특히 10년물과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긴장도가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지표도 그 0.5%포인트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물가가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고지전 형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물가 상태에서 밀고 당기는 이런 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 시장의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당장 7월 26일부터 27일 날 있을 FOMC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사이에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는 확률이 90%에서 60%로 뚝 떨어졌고요. 네. 1%의 그 울트라 스텝을 예고한 그 확률이 무려 10%가 안 됐는데 하루 사이에 40%까지 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뭐 체크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효석 이사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소비자 물가? 일단 앞에서 물가 관련된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융시장 쪽으로요. 그러니까 물가를 보고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드리면 연준이 어머니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 아이라고 하면 시장이 네. 말을 안 듣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도 하고 양적 긴축도 하겠다 네.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대, 두 대 맞고 이제 아이가 정신 차려가지고 말을 듣는.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잡는. 잡히는 경우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피가 날 때까지 때려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피가 나는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렇겠네요. 저는 지금은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그 다음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때리다가 보니까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 실려서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보다 ECB 회의가 더 걱정됩니다. 유럽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네. 100bp 올린다고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올리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게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심각한 사건 사고가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미국이 아니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외 거기는 우리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당연히 포함돼 있죠. 그렇겠죠. 금통위의 결정, 한국은행의 결정도 같이 좀 병행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높습니다. 1년 후를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6.8%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지속될 것이다. 당분간은 높게 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좀 해석이 되는 지점인데 교수님께 아까도 제가 비슷한 질문 드렸지만 정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점이 그러니까 왜 산봉우리를 높게 찍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높게 좀 형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고지전 형태처럼 이렇게 높게 형성돼서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 국민들은 뭐 기록적인 이런 물가, 고물가를 지금 이제 체험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아까 앞서서 80년대 잠깐 예를 드셨는데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가 1990년대거든요. 96, 유학하실 90년 때 초인데 미국에 계셨나요? 근데 그때 미국의 이 오일 가격이 네. 그러니까 우리 휘발유 가격 갤런당 1불이 채 안 됐거든요. 1불이 채 안 됐고 그 당시에 미국 석유 산업계에서는 1불이 일종의 채산성이 결정이 되는 그 하나의 기준이다. 이게 이제 1불이 넘어서야 되는데 1불이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갤런당 지금 5불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뭐냐면은 뭐 우리야 워낙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니까 뭐 유가가 높은 것은 늘 이제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늘 휘발유가 좀 싸다 이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소위 고물가를 생활적인 물가를 그렇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을 여행 갔다 온 우리 한국 관광객들, 네네. 뭐 여행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행 가서 정말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요. 뭐 항공료 지금 왕복 항공료가 현재 지금 너무 400만 원이 지금 이코노미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 끝일까 하는 부분들이 이런 기록적인 어떤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세계 상황 자체가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미국만이 문제 이게 일종의 뭐 금리 인상의 경쟁이 되듯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올려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쫓아가야 그렇죠. 된다는 근데 지금은 심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FOMC가 아마 금리를 결정을 만약에 뭐 0.75를 하더라도 네. 금리 역전이 우리는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한미 역전이 나타나는 거고 이러면 그다음 우리 수준은 거의 뭐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는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 소장님 정점은 좀 언제쯤 아니면 혹시 꺾이는 시점은 언제쯤이 좀 될 거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물가는 에너지라든지 식품, 인도료가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의 50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이 쉽게 꺾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쉐일 오일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쉐일 오일 그 리스 비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쉐일 오일을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뭐 현재 인력이라든지 또 파이프라든지 그리고 뭐 강관이나 그리고 설비, 모래, 화학품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에너지 가격이 쉽게 잡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달 정도를 보면은 무려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할 정도로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뉴욕 연방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에 소비자들이 예측하는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도 사상 최고인 3.3%를 기록했는데 6월 달에는 무려 6.8%로 3.5% 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개인들이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또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고 있고요. 또 실질 급여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가 하락에 따른 자산 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난까지 현재 찾아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씀씀이는 더 줄어들고 그리고 물가 상승은 계속 고공행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압력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앞서 이호석 이사님이 회초리 얘기해 주셨는데 회초리를 지금 들었는데 다른 은행 뭐 ECB나 다른 곳에 좀 걱정을 많이 더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어쨌든 이 아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아이를 좀 말을 좀 듣게 하는 기를 좀 꺾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언제쯤이면 좀 기가 좀 꺾일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크게 첫 3가지로 어제 이제 발표됐던 CPI는 네. 이런 이제 물건 가격들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조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인플레이션이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니?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뭐냐면 야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돈을 한번 걸어볼래? 라고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함의되어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나왔던 인플레이션 CPI 발표가 되기 전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돈 거는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꺾일 거라고 베팅을 해놨었거든요. 이제는 꺾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유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사우디 방문한다고 하니 뭐라도 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야 이게 이제 꺾이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일단 걸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반대로 나왔던 거죠. CPI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점이 어쨌든 간에 뒤로는 늦춰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다라는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냥 인플레이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요. 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랐는데 어떻게 또 오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그 얘기는 화폐 가치가. 결과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아마 어제 나왔던 9.1%라는 물가지표를 보고 또 회의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기억해 보시면은 그 5월달에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바로 ECB에서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네. 아, 저기 연준에서 또 50이 아니고 75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 ECB에서도 한은에서도 지금 다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지수가 나왔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기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왜 비롯해서. 그게 이제 그 숫자도 중요한데 네네. 우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되돌림이 있기 베팅했던 때문에 것과 다른. 이게 좀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승 요인들은 이제 원자재, 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좀 돼 있고 정치적인 또 지정학적 요인들이 같이 좀 병합돼 있는 문제로 되고 있는데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국제적 왕따 시키겠다고 하더니 결국 지금 찾아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제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지금 계속 어쨌든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방 압력들이 있는 상태를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건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현실이 좀 이게 되느냐가 문제일 것 현실에 같아요. 있어서는 들게는 이제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중동 이 산유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요청에 네네. 협조를 할 때는 뭐 그 상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대가가 경제적 있어야 이익을.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여러 가지 뭐 보고 네네. 아마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냥 협조를 요청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두 나라 또 이 미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카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통큰 배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국내 사정이 사실 미국 국내 사정도 안 좋고 중간 선거에도 좀 열악한 위치를 좀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좀 세게 뭔가를 해서 해냈다라는 뭔가 이뤄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세계 경제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그쪽으로는 통큰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전체 세계를 보고 지금 현재 미국이 아마 통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워낙 지금 미국 내에 어려움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세계 그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오펙 플러스가 상승하는 그 목표로 하는 그 물량의 한 269만 배럴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미국이 실 오일을 전부 생산하더라도 1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다급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오펙 안에서도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 180만 배럴 정도를 지금 당장 증산시킬 수가 있고요. 유해 같은 경우도 11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다 증산이 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 되면은 1배럴에 14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또 반면에 시티 그룹에서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현재 투기 포지션이 빠르게 정리가 되면서 청산되고 있다. 또 매매가 급증시켰던 고속 거래도 지금 현재 급속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에는 6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음 선거에 재선을 원하는 사람이 무려 비율이 2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64%는 대통령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에도 오펙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정도가 부족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고물가 상황은 올해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시티그룹이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그 수급에 의한 투기꾼에 의한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유가도 당분간 좀 높게 지속된다라는 거를 예견을 해야 되나요? 네, 뭐 예전처럼 $8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절은 아마 올해 중에는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님은 어떠세요? 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그 CPI 발표 나오고 나서 네. 인상적이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예. 바이든 대통령이 나 이거 불쾌하다,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표에 대해서 불만을 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무슨 물가 지표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아웃데이트 된 거다. 그러니까 지나간 데이터다. 지금 유가 빠진 거 반영 안 된 거다. 최신 그리고 버전이 내가 지금 나 아니다라는 사우디 얘기잖아요. 가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바이든의 심리 상태를 좀 보면 지금 엄청 쫄린다는 얘기거든요. 물가가 지금 안 잡혀서 압박을 받는 거죠. 압박을 많이 받고 예.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내용들 아마 사우디에 있는 빈살만도 TV 틀어놓고 봤겠죠. 불안하구나. 나한테 오는데 내가 뭐하러 급하게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할 지고 수밖에 없나.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국이 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좀 통 크게 뭐 좀 협조를 해줘서 유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가능성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그런 협상이 되지도 않는데 그 바이든이 직접 갈 리도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또 계속 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유가도 중요한데요. 네. 저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천연가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에서 지금 독일이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독일이 무슨 석탄 발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프랑스도 지금 뭐 전력 회사를 국유화하겠다. 그래서 전력을 그냥 배급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먼 나라 이야기 갖고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은 독일의 그 에너지 가격을 보면요. 올해 초에 200불 하던 게 지금 350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러네요. 얘기거든요. 올해만. 그러니까 지금 유럽 내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을 잡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나왔던 이제 블룸버그 특집 기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만약에 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하게 될 경우에 네. 나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예를 최악의 들자면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기업 이익이 15% 정도 감소할 것 같다고 UBS에서 얘기했고요. BNP 파리바에서는 주가는 한 20% 정도 빠질 것 같다. 여기서 더.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정크 본드,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채권들 네. 이런 채권들이 1000bp 이상 확대될 것 같다. 이런 1000 얘기들이 bp 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것보다 더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러시아에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아까 상황.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사우디와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과 러시아를 비교해 보면 예. 누가 더 급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누가 더 급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이 6월 CPI 미국의 CPI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곳에서는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많이 예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0.75%포인트 올릴 거다. 그 정도는 저번에도 했지만 한 번 더 올려서 뭔가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또 다시 좀 비율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르는 이제 1%포인트 100bp를 올리는 것까지도 무게를 많이 두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 봐서는 그만큼 심각하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초강수가 아니면 이 물가 잡기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수에 대해서 좀 네.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통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동안 노력한 것이 반영이 좀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반응을 이제 보였다는 거를 볼 때 지금 9%가 넘어섰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이제 울트라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 경제 상황 보더라도 작년에 사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야기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지 않던 게 갈수록 지금 그
우려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상보다도 또 예상을 웃도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시장의 7월 FOMC 전망, 앞서 말씀드린 페드워치의 전망을 좀 저희가 그래프 퍼센테이지로 좀 보여드렸는데 현재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19.7%라는 거는 이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른쪽에 좀 크게 올라와 있는 80.3%라는 비율은 이제 100bp, 저희가 말씀드렸던 울트라 스텝을 밟았을 때 경우를 전망하는 지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확실히 CPI 발표 전과 후가 많이 다릅니다. 그만큼 좀 뭔가 충격적인 지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물가가 언제 정상에 도달하느냐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후에 빠르면은 6개월서부터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월 달부터 0.25 그리고 0.5, 0.75식으로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달부터 아무래도 물가의 그 상승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4월 달부터는 작년 이맘때 물가가 올랐던 기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도 임금 상승이 좀 완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던 유가 상승세도 한때는 120달러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95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한 그 세계 그 경기의 그 카나리아라고 할 수 있는 LME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7,290달러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9월달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이제는 꺾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아마 시장에서는 배팅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시장의 그 변동성 확대도 4분기부터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100bp는 어떻게 보세요? 100bp 연준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예상만큼만 그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뭐 현재 그 40% 정도 금리 인상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선은 0.75라는 점에서 0.75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페드워치는 계속 좀 뭔가 100bp로 옮겨가는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100bp라면 사실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휘발유 가격 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53% 정도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점에서 다음 달부터는 휘발유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호석 이사님, 네. 100bp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00bp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연준이. 지난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지난달에 CPI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OMC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75bp 인상할 가능성이 100%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원래는 빅 스텝을 밟을 거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전에 FOMC 회의하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어떤 기자한테 흘려준 거죠. 네가 가서 얘기해라. 우리 75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50bp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네.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급하게 75로 바뀐 거거든요. 그 바뀐 거를 시장의 이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장 그 뉴욕에서는 월가에서는 다 알 수 있도록 기자를 통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50을 예상하고 있는데 75를 단행했을 때 그 예상과 다른 어떤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했던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보통은 이번 최근에 어제도 이제 메스터 총재가 뭐 발언을 했지만 원래는 연준 의원들이 계속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바꿔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맞아요. 막아져 있는 공개를 기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네. 이례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그 9.1%가 나온 걸 보고도 아마 내부적으로 또 회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100bp까지 확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연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bp를 인상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미국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가 망가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한은 총재님께서 정말 과감하게 빅스텝을 했는데 50bp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100bp 얘기가 나온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벌써부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50bp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역전을 넘어서.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점점 우리 입장에서 더 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쫄리나 다 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네. 다른 나라한테는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최근 발표한 고용 지수가 괜찮았어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상황에서 CPI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IMF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기존에 6월 원래 발표했던 2.9에서 2.3%로 좀 미국 경제가 좀 다운될 수도 있다, 침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체력이나 펀더멘탈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의 어떤 폭이나 이런 것도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미국 경제가 뭐 체력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네네. 상황 자체가 사실 우리가 코로나 19가 이를 발생하고 이런 예. 기관에서도 미국은 사실은 좀 빠르게 국가도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좋았던 거고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예.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사실 올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고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미국의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용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벌어면서 지금 고용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예, 거죠. 예. 이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 자영업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 구하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벌써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경제에 영향을 사실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커지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 경제가 체력이 뭐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망치도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하향된다면 100bp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고민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지금 네. 이제 물론 물가를 잡는데 지금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네, 가장 총력을 초점을 기울이고 이제 있죠. 맞추고 있죠. 예.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에서 이제 고민이 지금 경기 침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 침체의 그 사이에서 물가를 과연 이렇게 해서 잡힐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고민 속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잡힐 것이냐, 혹은 또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고민을 한다는 네. 거겠네요. 참 어려운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빠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월별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네. 애틀랜타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GDP 나오라는 지표를 매일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2.1%까지 2분기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이었거든요. 네. 2분기 연속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재고 감소라든지 또 수입 증가 그리고 건설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경영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신 그 월드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750명의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보드 조사를 보면은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뒤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보는 경영인들이 무려 60%나 됐고요. 현재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는 사람이 15%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기조가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밟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업 설비 투자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또 중국과의 그 수출 경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수출 경쟁도 지수라고 해서 특정 품목에서 다른 나라와의 그 경쟁
도를 보여주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악화되는데 현재는 2011년도에 비해서 0.8에서 6.5%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라든지 기계, 전기, 전자 분야가 되는데요. 우리 수출 품목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금리 그 인상을 좀 멈추는 시점까지 우리 경제도 같이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효석 기자님께는 저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뭐 미국은 어떻게든 할 거니까 나머지 국가들, 우리를 포함한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은이 이제 50bp라는 결정을 했잖아요. 첫 네. 빅스텝이었고 3번 연속 금리를 올리는 뭐 일종의 파격적인 또 단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8월을 또 걱정 회의가 좀 있어요. 금통위 회의가. 근데 아마 연준이 100bp를 올린다면 한은은 또 8월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연준이 뭐 하든 말든 우리나라 물가가 잡히면 뭐 25bp로 가는 게 기본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한은 총재님께서 해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25bp 인상을 하면서 물가가 잡히기를 이제 우리 그 기대하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가 아까 뭐 회초리 비유를 들었는데 네. 뭐 미국 경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회초리를 들어서 뭐 회초리를 때리다가 잘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는 안 잡히는데 말은 안 듣는데 그러니까요. 엄청 잘 버티는 겁니다. 네. 이게 보통 과거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자 지금부터 경기 침체 시작 그러면 고용은 바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줄어요. 경기 침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경기 침체가 되면 고용이 줄어야 돼요. 근데 지난달에 나온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수. 고용 지표를 보면 네. 아직도 37만 명이나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기 침체라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꺾여야 되는데 이게 37만 명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평시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거의 한 20만 명 내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37만 명이 고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때려도 경제가 굉장히 잘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때려도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블라드 총재가 어제도 했던 거고 그래서 100bp 얘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네. 물가 안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요. 근데 이제 그렇게 때리는 건데 미국은 튼튼해가지고 잘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도 또 때리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약하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봤을 네. 때 미국은 저렇게 해도 그래도 버틸만은 하다. 그런 다른 나라들은 예. 하나하나 또 따놓고 봤을 때 네. 유럽은, 일본은 그리고 신흥국들은 한국은 근데 이미 벌써 신흥국 중에서 뭐 스리랑카를 포함해가지고 벌써 손 들고 나가는 데들도 있고요. 폭동이 일어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제 이창용 총재가 그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75에서 3% 정도 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식으로 네. 발언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연준은 우리나라- 지금 3% 중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예. 여기서 또 어제 또 이창용 총재가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역전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심각하구나. 얘는 그나마 낫네. 이렇게 되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여전히 경상수지라는 측면에서 봐도 독일도 벌써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먼저 회초리 맞다가 실려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가 굉장히 초강세입니다. 사실 달러 혼자만 뭐 강세고 나머지는 다 약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달러가 강세인데 특히 유럽과는 뭐 페리티라고 해서 이제 1달러와 1유로와의 등가 교환이 되는 것도 다다르게 했고 좀 소폭 변화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달러 강세는 좀 어떻게 지속될지 또 궁금합니다. 금리가 네. 이렇게 오를 거니까. 네. 뭐 지금 당분간은 뭐 달러 강세가 아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 예. 워낙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부딪히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믿을 것은 달러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달러가 같이 오르고 이제 이래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겠네 이렇게 볼 수 그런 있는 건데. 걱정할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지금 현재 무역 이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아마 그만큼 또 수입에선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뭐 투자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라가고 또 투자들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아까 고용 부분이나 여러 가지 네네. 경제에 좀 기여되는 바를 좀 한편에서 미국 내에서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달러 강세 기조는 당분간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원화 약세도 계속 간다고 봐야겠네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 우리 가치니까. 한국 정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네.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들어가는데요. 뭐 과거에는 미국과 뭐 신흥국 아니면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금리차 확대가 달러의 그 강세에 영향을 끼쳤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베어 플랫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리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미국의 그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3.4에서 2.9% 정도에서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제 금융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미국의 그 국제 투자 자금 흐름을 보면은 늘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달러 사이클이라고 해서 달러 명목 환율의 그 사이클 그리고 미국의 주가 지수를 신흥국의 주가 지수로 나눈 그 주가 지수 비율에 의해서 움직여 왔는데요. 최근에는 주가 지수 비율, 그러니까 신흥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상태고 또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 약세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면을 탈피하려면은 달러 명목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겠고요. 주가 지수 비율도 이제 미국 증시보다 신흥국 증시가 더 많이 상승하면서 이게 꺾여야 되는데 그 시점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된다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원화 약세는 지속이 되고요. 이런 흐름은 올 그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이창용 총재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오면 추경호 부총리랑 이제 통화 수합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그럼 통화 수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방어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정한 방어책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게 완전한 그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없는데요. 국제 투자 자금 흐름은 연준에 의해서 그 제어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 미국의 명목 달러 환율이라든지 세계 주가 지수 비율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점에서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그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은 현재 9개 국가 1,982억 달러 정도를 맺고 있는데 그중에 30%인 90억 달러 정도가 중국 위안하고 체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좋으면은 이런 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통화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EU나 일본 그리고 스위스, 영국, 캐나다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할 뿐이지 다른 그 5I 국가인 뭐 호주나 뉴질랜드와 맺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처럼 우리도 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은 외교 당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통화 수합? 그 환율과 관련돼서는 네네. 아주 중요한 지금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뭔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우리나라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런 약세 경쟁이 경쟁이네요.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어글리 컨테스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보인 척하는 거죠. 내가 너 똑똑해도 바보인 척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을 약세로 만드는 게 그 나라에 유리했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약세가 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예를 들자면 달러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게 자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율과 관련돼서는 이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내가 이만큼 싸울 수 있어도
100만큼 싸울 수 있어도 50만큼 적절히 싸우는 조절하는, 네. 바보인 척하는 거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진심인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진심이에요. 심지어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금리 올리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달러가 너무나 강세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유로화도 강세가 되고 싶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입물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가 된다는 네. 거는 지금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달러가 정말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우리나라 뭐 환율에 대해서도 어제 50bp 인상하고 잘 버텨줬고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엔화나 유로화를 한번 열어보시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보다도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되고 있다, 그나마 잘 잘 버티고 견디고 있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네. 통화 수업 역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보면 물론 달러 강세 압력은 뭐 연간으로 가도 계속 강세 압력은 되겠지만 그래도 버퍼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우리나라 달러가 잘 버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또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또 유럽 각국의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교수, 조용찬 소장, 이효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